오늘은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오태민 겸임 교수님 모시고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조금 제도적인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에 뭐 이거 여쭤보기 전에 미리 저도 좀 바닥을 좀 깔아야 되겠는데요. 이 진행을 하려면 교수님 의견을 계속 반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교수님은 평소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을 파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 구체적인 근거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근거는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살아남았다는 게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달러의 지위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그 통화 주권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나라들이야 뭐 논외로 하고 힘 있는 나라들은 비트코인 용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거시 경제 조작이라고 하는 이자율과 통화량 조작이 안 먹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가 안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놔두고 있잖아요. 예. 못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놔두고 있다기보다는 막으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게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신뢰감이 중요한 거고, 국가가 이게 경제가 뭔가 위태로워지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는 게 이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고 소비와 투자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틈새를 만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오히려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해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스템은 194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19세기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190개 정도의 독립적인 국가들이 있는데 국가들마다 다 돈이 있잖아요. 종이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나 괜찮은 나라들처럼 정부가 돈을 절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종이돈을 절제를 못합니다. 더 발행한다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휴지보다 더 못한 돈으로 가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찮은 나라들도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5%가 다 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평균을 내보면 5%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80% 이상의 화폐 가치가 없어졌다고 해도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사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부인을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 고용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선호하죠. 예. 왜냐하면 고용을 선택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로 인한 반감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자들이라든가 기존의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해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없앨 수 없다면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권에서는 분명 비트코인이 시스템에 대한 교란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걸 정말 없애는데 성공 못한다면 이제 다른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신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SEC의 예. 그 1월 ETF도 그 첫 번째 그 도약이라고 봐야 돼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들은 막으려는 시도들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채굴자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는 못 막습니다. 워낙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게 예.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도권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 비트코인의 속성 하나가 없어져요. 어떤 비트코인의 속성은 개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실물을 점유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은 내가 점유하는 것 같지만 은행에 있잖아요. 그냥 네. 제가 숫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탁원에 있잖아요. 예. 금도 그래요. 음. 금 실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 투자를 하는 게 많은 경우에.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어도 대부분 등기물입니다. 그렇네. 그리고 등기의 주인은 바로 국가죠. 예. 국가가 필요하다면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비트코인은 그 특징이 점유물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두지 않는 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비트코인 소유 형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ETF라는 게 뭔가요? 등기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건 블랙맨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투자적 이익만 노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한 10%에서 20%를 전 세계의 국가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점유하게 되면 네. 금하고 비슷해집니다. 아. 금이 딱 그 비율로 중앙은행들이나 금융기관 갖고 있거든요. 실물이 아닌 그냥 등기된 그 금융자산 형태로. 그렇죠. 예. 그래서 금값의 요동이 비트코인만큼 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금융기관들이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예. 사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세로 뭐 정부의 의도와 달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슬슬 ETF화 돼서 금융상품으로 등기화될 경우,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기대했던 변동성이라는 거는 많이 희석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많이 가지면 가격은 일단 무조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 20%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떨어졌을 때 몰래 사더라도 수요가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비트코인 상당히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금하고 비슷하게 이제 통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금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기준점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금은 비트코인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5%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잔잔한 파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주식이 하루에 5% 움직이면 급등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아까 비트코인과 같은 건 점유 자산이고 그리고 기타 자산들은 우리가 등록된 자산이다. 이런 구분을 확실히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우리가 거래소라는 걸 활용하잖아요. 그럼 거래소가 분명 누구 비트코인인지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거래소는 법에서 법정으로 이제 슬슬 관리하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결국 국가가 거래소를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희망이 거래소예요. 그래서 중국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한 것은 너무나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패착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냐?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통로가 홍콩이고 지리적으로는 그다음에 가상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의 금융당국과 중국은 달라요. 네. 우리나라나 미국의 금융당국은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우리가 이름을 걸고 은행 통장과 연결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도 원활하고 때로는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파악 안 되죠. 바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경로들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또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음성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나쁜 뭐 테러의 뭐 지급 수단으로 대가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 이런 지하 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아예 국가가 거래소 전체로 완전 차단해 버리면 기존에 본인들이 유지하려던 경제 시스템도 고수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소 붕괴와 함께 코인 단절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 지금의 현재 시스템이 제국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노골적인 제국주의라면 제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국민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의 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거래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라마다 다르다 그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금지하면 그 나라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곧 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그것을 등지고 어떤 나라가 선도적으로 거래소를 없애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이득은 빼앗기게 된다 그 얘기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과정에서 달러 또는 뭐 그 밖에 기축통화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 달러의 기축통화까지 위협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성장할 거로 전망하시고 계십니까? 달러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예.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한 역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안화라든가 뭐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석유 결제에 쓰겠다는 말도 나오고 예. 브릭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대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의 화폐가 그렇게 달러만큼 통제가 잘 되느냐 절제가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대안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해서 막강한 대안이 됩니다. 원래 달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은 금이었죠. 예. 그러나 금은 달러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한 한 면이 있어요. 너무 무겁고 옮길 때 너무 삼엄한 경비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구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가 표준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위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달러보다 더 손쉽게 손에서 손을 이동하거든요. 네. 달러한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다고 보는 건 맞는 시각입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변화되는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실체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 군집이 제일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기존의 탄탄한 경제 시스템과 화폐도 가지고 있고 뭐랄까 위상도 높은 선진국 아니면 새로운 영역에서 교두보를 만들고 싶은 중진국 뭐 루셈부르크일 수도 있고 뭐 한국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정 화폐에 대해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진 후진국 어디가 요즘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가 제일 높나요?
그거 참 재밌는 관점이네요. 예. 10년 전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IQ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랑 관련이 있는데요. 북한. 북한이요? 네. 네. 북한은 비트코인 일찍 공부했고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금융 제재를 받았어요. 어떤 예. 은행들이 이제 북한하고 거래하면 달러 거래 못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회로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 핵심 부에서. 그래서 예. 실제로 북한은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용해서 서버 같은 거 차단하고 랜섬웨어로 돈을 이제 뜯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NSA 전직 NSA 관료에 의하면 한 6년 전 통계인데 북한이 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해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게 거론됐는데 20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해킹 사건이나 이런 게 전부 뒤를 파보면 북한하고 관련은 있어요. 우리 가끔 거래소 해킹한다는 게 북한과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자금 세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와 관련한 사건도 제가 이제 법적 사건도 자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나라들이 관심이 높았다가 예. 최근에는 미국의 ETF가 증명하는 것처럼 거대한 금융기업들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원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미국까지 이제 월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미국까지 이제 가세를 한 거죠. 중동 지역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이 이제 올해 뭐 3억 간다, 5억 간다 하는 게 오일머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빈살만이 달러만 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까 위안화도 쓴다고 했다가 예. 이제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 살 거다, 오일머니가 들어올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는 일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금처럼 중앙은행들이 산다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이 되겠죠. 네. 그런데 누가 개발했는지 그 실체도 없고 그리고 개발한 이유도 잘 모르겠는 이 시스템에 그렇게 국부의 상당 부분을 싣고 신뢰를 준다. 아직까지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속성 변화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비트코인 그러면 그냥 위험천만한 자산.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이니까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살지 말지 판단하시고 한다. 그건 좀 뭐라고 하면 안 된다의 주의에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국제적으로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뭐 전쟁 났다 그러면 오히려 코인을 더 사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인 겁니까? 안전자산인 겁니까? 네,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 저널리스트들은 안전자산의 말을 씁니다. 근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이라는 말 대신에 비상관자산이라는 말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비상관자산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의무적으로 금이나 부동산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 같이 네. 이자율 조작에 의해 가지고 변동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움직이는 자산을 일부 담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상관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요새는 비상관 자산을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뜹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 비상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비상관 자산이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거든요. 옛날에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어요. 예, 요새는 예. 아니지만. 아니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안전자산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엔화를 안전자산이라 부를 때는 가격이 몇십 년 동안 디플레했잖아요. 가격이 예, 올랐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안전자산은 아닌데 비상관 자산은 맞죠. 네.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유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던 요인들은 어찌 보면 국제 정세의 불안전성 그리고 연준을 비롯해서 홍콩까지 이런 관련 상품에 대한 국가의 인증 거기다 반감기까지 섞인 거 이게 다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화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송경제에서도 한번 드러나 보자 하게 된 그 원인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세 가지가 지금 다 맞물렸습니다. 첫 네. 번째가 미국 월가에서 승인, 두 번째가 반감기, 세 번째가 이제 올해 금리를 낮춘다. 뭐 이런 현인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국의 뭐예요? 대선이죠. 대선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예. 반감기 때문에 오르는 건지 미국의 대선 때문에 오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반감기하고 미국 대선이 같은 해에 일어납니다. 4년 주기니까. 네, 4년 예. 주기니까.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아주 미친 듯이 올라서 예. 이제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예. 북한하고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그 거래량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래량 상당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 또 비트코인이 치솟아오는데 그때는 코로나 유동성 장세였죠. 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오고 바이든하고 이제 재결투가 되는데 예.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냐면 한쪽을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사회가 혼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불확실성이 되니 비상관 자산에 대한 기대감. 아, 그렇군요. 실제 그것도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대선에서도 막 의회까지 다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섞여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마음껏 공상해 오셔도 돼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다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주시는 것도 청취자분들이 도움되실 수 있으니까요.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2044년 정도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때 그 미래 사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뢰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신뢰 고속도로. 네, 이거를 이제 저도 책에다 썼지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께서 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이 50억 원이 된다. 한 알갱이가 50억이요? 네, 50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든 근거가 신뢰 고속도로다. 이거 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단기 금융의 담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금융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율은 원천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보면 연준이 발표하는 이자율이 있고요. 예. 하나는 세계의 이제 명동 사채 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사금융이죠. 예. 그 사금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주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 간의 1인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단기 금융.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에 돈을 꺼줬다가 다음날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그걸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모두 담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담보물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금을 태평양 너머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미국 국채를 권리만 있지 그걸 실제로 주고받지 못하거든요. 네. 점유하지 못한 담보물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세 사기에도 보지만 제가 담보권자를 하더라도 내가 1순위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법원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점유할 수 있는 담보물이면 어떨까요? 점유할 수 있으면 그런 법적 시비 없이 나는 부도를 전염되지 않죠. 그렇네. 그 은행이 부도가 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죠. 있으니까. 내 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일을 비트코인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앞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전망하는 이유가 예. 금이 아무리 수천 년 된 가치물이지만 금은 그걸 못해요. 단기 금융 그러니까 신뢰 고속도로를 못 깔아요. 금은. 네. 근데 비트코인은 신뢰 고속도로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그럴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음성적인 거래에 많이 쓰이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에 약간 위해가 되거나 리스키한 요인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가 인증하는 비트코인 같은 IMF 코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장점을 가진 걸로 전부 다 그 비트코인 시스템과 똑같은 걸 만들고 또 IMF에서 공인했으니 그리고 긴급 구제금융 같은 거 할 때 이걸로 저희가 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트코인이 팍 폭락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폭락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걸 만든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반감기 얘기도 했지만 이걸 만든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조차도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연준이나 IMF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화폐를 만들까요? 굳이?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무서운 장점이 돼버리는 게 오히려 만든 사람조차 없어졌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또 약간 반론의 여지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IMF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만들어 온 다음에 그거를 비트코인하고 1대1로 교환해줘서 기존의 투자자도 보호해주고 비트코인 없애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뉴스타트를 해보자. 네. 너무 불공평하니까 이제 공평하게 좀 못 사는 사람 나눠주고 예.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일부씩 하고 있는데 가치를 저장하거나 지급 수단으로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네. 앞으로 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을 모바일 혁명 시대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은행망이 못 가는 곳에 스마트폰은 다 들어갑니다. 그 주역의 나라가 우리나라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팔리는 폰이 10개면 4대는 아이폰이고 3대는 삼성 갤럭시 폰이 그렇습니다. 네. 그 폰들이 그 아프리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은행망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라 그래서 이게 엔드 투 엔드로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뱅킹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엔드 투 엔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은행의 서버에 접속해서 장부를 바꾸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폰에서 폰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자체가 금융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모바일 결제랑 다른 게 모바일 결제는 실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 거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비트코인은 진짜 나에게 온다라는 그 차이가 그렇죠. 있다. 내 스마트폰으로 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폐로서 쓰이려면 그 비트코인 시세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안정화될 것이니 그 화폐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비트코인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나 원화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안정화된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뭐 하룻밤새 40%가 빠지고 이런 건 이제 잡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하루에 1% 이내로는 계속 움직이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원거리 무역을 할 때는 별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더더욱 유용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실물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부자들은 몇 배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빌리티를 중시 여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중의 일부는 자기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야 돼요. 네. 근데 자기를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산이 생각해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도 음모론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사토시.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고 첫 번째 코인을 채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코인을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계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 계좌에서 채굴했던 그 코인은 그 뒤로 한 번도 뭔가 매매에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일단 맞습니까? 그거는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1년 동안 혼자 채굴을 했어요. 거의. 예. 그래서 예. 110만 개의 코인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예. 110만 개면 전체 물량이 5% 물량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약간 불확실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속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한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굴이 된 게 여러 지갑이기 때문에 여러 지갑에 그냥 50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합쳐서 우리가 사토시 코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토시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1년에 한 두어 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소액 지갑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 세계에서는 중시하는데요. 네. 그게 움직인 뉴스가 나오면 2주 정도 가까이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냥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여쭤본 겁니다. 나름 저는 아예 미묘한 물량 변화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있긴 있군요. 그렇다면 더 걱정이 진짜 되네요. 갑자기 사토시라는 이 가상의 인물인지 회사인지 뭐 작고하셨는지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채굴해놨던 그 비트코인 물량 5%나 되는 걸 한 번에 쏟아냈다. 그럼 폭락이잖아요. 제가 그걸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재벌이 한 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재벌들이 갑자기 내부 분쟁가 생겨가지고 5%를 다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재벌 주식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합리적이라면 그럴 일은 안 하겠지만 미국 정부가 사토시의 정체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자산 소득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을 좀 고쳐서 보유세를 매길 수 있죠. 네. 근데 보유세를 매기라고 하면서 코인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 코인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재앙이죠. 한 제 예상에는 한 5년 정도 빙하기가 올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어찌 보면 오태민 교수님께서는 이 시장을 좀 공부하시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제가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균형감 있는 시각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리스크 요인도 하나만 말씀 주세요. 오히려 지금 듣고 보니까 리스크보다 좀 긍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사토시 코인. 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정부에 의해 가지고 파악이 됐을 때 세금으로 환금할 경우에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런 것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소한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로서는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올해 반감기가 아까 공급량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5월 달에 10년 묵은 이제 14만 개 코인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쏟아질지 나눠서 쏟아질지는 아직 몰라요. 예. 이건 뭐냐면 10년 전에 일본에 있는 마운트 곡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세계 경제 역사에서 이상할 건데 파산한 기업이 갖고 있었던 그 자녀 자산이 10년 동안 200배가 오르면서 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채권자들은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없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일본 법원이 돌려줍니다. 그렇군요. 그게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래서 어제 오늘 가격이 안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덕분에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의 오태민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